집값도 오르는 거는 연착륙하면서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우리가 1인당 총 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해야죠. 요즘 시기에 사실 상승 얘기하는 게 쉽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뭐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시장 전망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전망을 20년 가까이 시장에서 해오고 있는데 뭐 예년대로 예전처럼 뭐 전망을 했을 뿐인데 뭐 신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혼자만 오른다고 하셨어요. 10명 중에 혼자만 오른다고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럼 괜찮지. 그냥 내보내 주세요. 그러고 전망한 게 지금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연초에 전망한 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여쭤보게 되는데 23년도 집값 전망이 상승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개가 있다라고 봐요. 크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이제 공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금리가 이제 고금리일 때는 가격은 조정받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 초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98년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그때의 이제 금리 지금 금리 이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은 금리가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 금융위기 때 2008년 9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는 3.5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 당시 대비해서 지금 금리는 1.25% 포인트가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뭐 대출 조건이 조금 틀려졌죠. 그때는 집값도 차이가 나요. 그때는 이제 거치 기간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원리금 상환 분할 상환을 해야 되니까 부담은 좀 느낄 수 있지만. 뭐 반면에 IMF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틀리죠. IMF 때 금리는 15% 정도 됐었어요. 금리 자체가. 금융위기 때는 한 7.2% 정도. 지금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월 기준으로 4.5% 정도 한국은행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근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98년도에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성공한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자, 그 당시에도 이제는 조금 사야 되겠다. 많이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때 좀 사자 해서 산 사람들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그 뭐 조정을 받았는데 뭐 더 떨어질 거냐 뭐 반값 으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다 반등의 신호다 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하게 보여야 되는 지표가 금리가 아직은 뭐 내려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거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도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12월 대비 지난 1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30여 건 정도 됐는데 1월 달에 1,420건이에요. 근데 오늘 현재 2월 거래량은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 걸리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거래량이 1,690건 정도. 그럼 거의 2,000건 넘어간다. 2,0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2,000건. 1,775건인가 그래요. 오늘 현재 신고된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2월달 거래량은 2,000건이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2,000건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작년 초반기에 거래된 이 아파트 거래량보다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서울만 그렇느냐?
경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경기에 1월만 거래량이 4,500건이었는데 네. 지금 5,900건 정도 됐어요. 아직 네네. 신고 기간이 남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급매물이 이제 소화가 되고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분위기는 좀 이제 바뀐 더 것 이상 하락보다는 네. 지금 이제 그런 접점에서 네. 매수 매도가 네. 지금 막 심겨운 심겨루기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시기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네. 될 거냐라는 거죠. 네. 금리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실수요자들은 줄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가서 가격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시장 가격을 잡는 것은 공급인데 네. 공급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후보들이 각각 다들 뭐 200만 원 이상씩 250만, 뭐 270만 뭐 310만 네. 뭐 이렇게 발표들을 했는데 네. 공급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이게 비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뭐 그 사이에 지금 공급한 네. 것도 없죠, 뭐 딱. 네, 네. 그래서 공급이 가격을 통제하기란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네. 금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이제 또 하방 곡선이 예상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네. 가격에는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다. 그래서 뭐 올해 부동산 가격 네. 전망을 올라간다라고 했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욕을 네. 그래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한 명이 네. 대표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거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두 가지 반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이제 요 2월, 3월 거래량 늘어난 게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1월 말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그거 기다려 가지고 네. 거래한 게 이제 갑자기 네, 몰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네. 또 있고 네. 이제 두 번째가 거래량이 늘어나봐야 원래 평균 대비 너무 낮은데 네, 네, 이거를 뭐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우선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수 분명히 있지 있죠.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네. 완화에 방점을 찍고 공급 위주의 이제 시장 관리를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급 위주의 이런 시장으로 이제 네.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시장 활성화에.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것 때문이 아니라 네. 이런 대책이 나와서 마침 나와져서 네. 뭐 더 좋게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추가로 예. 뭐 더 늘어나는 정책인 거지. 예. 반짝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에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였었는데 그때 LTV가 저는 이제 그때 은행의 대리였거든요. 네네. 현직 대리였는데 LTV가 80%였어요. 80%. 예. 근데 당시에는 뭐 DSR이나 네. DTI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LTV만 가지고 샀는데 네. 금리가 네. 대출 금리가 15%였다니까요. 그런데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런 네. 분들이 지금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겠죠. 어떻게 네. 뒤돌아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당장에 네. 뭐 이게 조그만 거 가지고서 떨어진다 오른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3월에 결혼하냐 4월에 결혼하냐 보다는 네. 누구랑 결혼하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게 특히 이제 부동산의 이제 특성 중에는 네. 개별성이라는 특성, 부동성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네. 가격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는 안목을 갖고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내 집 마련하는 네. 게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유의미할지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을 쭉쭉 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가 성장한다는 지표는 우리가 뭐 우리 정 대표님 네. 더 잘 아시겠지만 GNI 네. 국민 총소득 그다음에 통화량 뭐 우리 통화가 본원 통화 M1, M3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M2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 M2 통화량이 IMF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늘어났는지 또 GNI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거를 감안해 보면은 집값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것도 이게 그렇게 뭐 많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걸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나라 M2 통화량은 640조 정도 됐었어요. 네. 네, 640조인데 네. 지난해 말 현재 네. 우리나라 그 M2 통화량은 3,785조예요. 그러면은 이게 늘어난 게 거의 뭐 6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금융 위기 때가 1,400조 원 정도 됐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한 2.6배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IMF 때 1인당 총소득이 얼마나 됐을 걸로 생각하세요? 만불 됐나요? 만불이 안 됐어요. 만불 좀 안 됐나요? 네, 8,100불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 때 2008년대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만 불인가요? 2만 1,000불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작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3만 5천 불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늘은 거를 보면은 집값도 오르는 거는 연착륙하면서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우리가 1인당 또 총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해야죠. 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경제도 이제 또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성장률 범위 내에서 집값도 연착륙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가격 다 오르는데 집값만 반값이다. 이거는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이거를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올라가는데 그 옆에 기존에 저 있던 10년 된 아파트, 5년 된 아파트 이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게 이런 상으로는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전문가로서도 참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오르는 건 비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 그 범위 내에서 집값도 연착륙하면서 가자. 그래서 지금의 경착륙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륙하면서 가려고 하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반값으로 떨어져야 되느냐. 뭐 욕을 먹어도 뭐 3%에 가서는 뭐 오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안 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망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러한 기조에서 올해 전망을 오른다고 했고 마침 1.3 대책으로 해서 시장이 완화가 됐고 또 뭐 특례 보금자리도 그 후에 또 완화가 되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뭐 이게 금융 위기 때는 거치 기간을 줬거든요. 거치 기간을 줬는데 지금도 또 이제 그런 대출 부담 연끌해서 사신 분들을 위해서 거치 기간을 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사실 예전 뭐 저도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다 거치 기간을 다 줬어가지고 뭐 3년, 5년 막 다 줬어서 투자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규제가 시작되면서 다 이제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1년 거치 뭐 상환 막 이런 식이었다가 이제는 아예 거치가
가치가 없어지면서 첫 번에 이제 대출 받으면서 그 다음 달부터 원금 이제 부담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긴 했었는데 그런 것만 조금 풀어주더라도 뭐 약간은 좀 나아지는 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그 원리금 상환 방법이 은행에 가면은 저는 이제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금 분할 상환이 있고요, 원금 분할 상환이 있고요,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어요. 그래서 체증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1억 원을 30년 모기지로 5%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는 41만 6천 원인데 원금은 27만 원 갚아야 돼요. 거의 이제 70만 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체증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원금 이자는 41만 원 6천 원 똑같은데 첫 달 원금은 7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30년 동안 그 집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증식으로 대출을 조금 받으시면은 거치 기간 정도 이거를 조금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체증식 효과가 있으니까 체증식이 되니까. 그래서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좀 하고요. 좋죠. 근데 일반 은행들은 체증식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그 안 물어봐서 그래요. 물어보고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해줍니까? 네네. 은행 가서 해달라고. 분명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다녔던 신한은행에서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줘요? 네, 물어봐야죠. 얘기를 안 해야죠. 배고프다고 그렇구나. 얘기를 해야지만 엄마가 밥을 줍니다. 그렇구나. 저는 안 해주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초년생들 첫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체증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체증식이 거의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꼭 체증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투자자문에서도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요즘 실수요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진짜 뭐 나는 집 사서 뭐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실거주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요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금매로 사신 분들도 있고요. 금매를 좀 사러 다니세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서 가 보면은 그 가격이 아니다. 오른 가격이다. 또 물건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에?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장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이게 그냥 반짝 늘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람들이 좀 사러 다니는 게 확실히 좀 들린다. 근데 사실 그 통계나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아직 부동산 침체인 거는 또 맞잖아요. 아직 뭐 통계가 뭐 상승으로 올라간 건 아니니까 여전히 하락세인데 하락세가 뭐 조금 약간 감소했다 정도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동산 침체기가 어쨌든 간에 뭐 상승으로 가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얼마나 좀 갈 거라고 저는 보세요? 이제 상승으로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금리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인데 지금 금리가 변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다들 지금 그게 언제냐를 모르겠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은행에 입사했을 때 외환 담당을 내고 뭐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환율하고 이제 이게 금리가 이제 이게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안 올라가면은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수입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채권 가격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미국 연준 금리가 올리면은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다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미국 연준에서 빅 스텝으로 간다. 아니 갑자기 또 이런 얘기 뭐 베이비 스텝 얘기했다가 빅 스텝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0.75를 배제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0.75까지 0.5도 뭐 와 이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75 정말 빅 스텝으로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자금이 이제 헤지펀드들이 빠져나가니까요.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올 초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해 예상을 3.5로 했더라고요. 작년에가 이제 6.5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연준 금리가 CPI 지수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또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만 자, 일단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연준의 금리가 한번 빅스텝으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하될 가능성도 뭐 멈추거나 또 하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뭐 마침 뭐 미국도 내년 대선이 미국은 있고요. 대선이고 우리는 또 총선이고. 우리는 또 총선이 있죠. 근데 이제 경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물론 중앙은행에서 뭐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제 좋아져야 되니까 마냥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는 분명히 금리가 하방 기조가 보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더 살아나고 그때 확실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쏙 빼고 금리가 올라가도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빼고서 막 그렇게 막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분명히 전제가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 시 상승한다.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현재는 정부의 어떤 이제 규제 완화 이런 효과 또 신규 주택 자금 대출 금리가 또 이제 어쨌든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상 금리를 막 줄이라고 압력을 뭐 많이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수요자들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가상금리가 지금 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특례 보금자리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없이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어가다가 금리가 안 떨어지고 뭐 계속 올라가면은 뭐 제 전망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금리가 떨어지면은 하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작년 연말 1월 초에 그렇게 분명히 전망을 한 거였죠. 근데 올라가더라도 뭐 조금 올라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에서 이제 뭐 3% 내외. 2, 3%니까 약간 뭐 강보합 정도지. 뭐 예전처럼 뭐 5%, 10% 올라가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세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 빠지고 있는데 뭐 집값만 막 고공행진하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B 부동산 매매 지수가 86년부터 이게 이제 예전 주택은행에서 이제 관리했던 게 이게 이제 글래프로에서 이제 통계로 해서 나오는데 이 매매 지수, 전세 지수 통계가 86년부터 나온 게 있거든요. 이 곡선을 보면은요, 두 개 곡선이 지난해까지 비례합니다. IMF 때는 똑같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금융위기 때는 똑같이 떨어졌다가 똑같이 올라가고 지금 똑같이 내려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례한다. 비례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전세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것도 이제 금리 때문으로 우리가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비싸니까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주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싸니까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는 이제 남아 도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월세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주거 비용 내는 게 훨씬 더 싸게 드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요즘에 또 약간 또 전세 자금 대출 또 압박을 해가지고 거기가 또 대출 이자가 또 약간 내려가니까 또 전세 수요로 살짝 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금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 당분간 뭐 좀 하향은 있지만 여기도 또 금리가 좀 약간 좀 안정되면 전세 수요도 약간 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잘 알겠지만 뭐 독특한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갈 때는 금융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전세 끼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출을 30% 끼고 투자하는 것보다 아예 전세 그냥 30% 끼고 하자. 이러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비례하면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분양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미분양 통계 보니까 뭐 7만 5천 호 막 이렇게 나오고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뭐 가파르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데 이 미분양이 늘어나면 뭐 아무래도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집값 상승하는 게 뭐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분양이 뭐 7만 5천 가구까지 늘어났는데 서울 미분양을 보면은 1,000이 안 됩니다. 서울은 없죠. 안 되는데 그렇게 지방은 원래 이제 일자리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지방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경기, 인천, 세종이거든요. 서울도 줄어들거든요. 뭐 적경지구로 다 적경지역으로 뭐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 지역이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일 때도 공급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렇죠. 대구 같은데 떨어졌죠. 저금리 때도 공급 많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금리 고금리에다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서울 수도권을 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많은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그로 인해서 이제 양극화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두 채보다는 서울의 한 채, 강북의 두 채보다는 강남의 한 채, 뭐 이런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이제 막 갈아타려고 하고 다주택 처분하고 뭐 똘똘한 하나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미분양 물량은 많은데 서울 지역을 보면은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역별로 좀 쪼개서 봐야 된다. 이걸 다 결국에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다 지역별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동성이라는 거, 이 특성 때문에 다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통계를 평균 내거나 합쳐서 보면은 항상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